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친환경 라디오 에코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해주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벌똥님, 드릴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집밥을 한 주 동안 열심히 잘 맛있게 해먹은 활동입니다. 한 주 넘게 외식을 한 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진짜 거의 다 어려운 집에서, 건데. 네, 먹었는데 근데 이제 많이 자주 해먹으니까 매번 메뉴를 바꿀 수 없고 하루에 한 종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인데 최근에 약간 또 빠지고 재밌게 만들어 먹은 게 감자랑 한 브랜드에서 그 소이 마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넣고 오이랑 양파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비벼갖고 바게트에다가 이렇게 먹거든요. 맛있겠다. 감자 네. 사라다? 그렇죠. 그런 건데 사라다 빵 네. 맛있어. 그렇게 한 끼를 가볍게 먹고 또 영양소도 다 충족이 되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그거랑 이제 두유랑 이렇게 좀 계속 자주 먹었어요. 되게 간편하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드릴쌤. 저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에피소드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 예를 들어 내가 뭐가 좋다 이렇게 하시면 주구장창 그거를 보내주시는 분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엄청 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꽂히셨네. 그 주구장창 예를 들어서 내가 찹쌀떡이 좋다. 이거 어머니의 사랑이겠지만 주구장창 찹쌀떡을 정말 먹다가 이렇게 물릴 정도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또 저에 대한 또 사랑 이런 게 있으신 분인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찹쌀떡을 한 반년 정도 먹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반년이요? 엄마 미안하지만 난 찹쌀떡을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알았다 이러면서 다른 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찰떡을 그러니까 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찹쌀떡이라는 게 떡의 종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류의 떡을 보내셨더라고요. 일단 우리 딸은 떡을 좋아한다. 이걸 전제로 하셨구나. 이걸 전제로 했어요. 네, 그거를 지금 한 달째 먹고 있는 함들이고요. 다음에 그 떡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질 기질이 엄마로부터 왔네. 유전자가. 덕질 유전자. 꽂히면 그것만 판다. 네, 맞아요. 재밌네요. 우리 라마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드릴쌤 얘기 들으니까 저희 아빠가 생각나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는 저희 본가에서는 엄마 말고 아빠가 주요 요리사거든요. 와,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엄마는 맛깔나는 음식을 주로 해오셨다면 아빠는 잡탕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새로운 좋게 얘기하면 퓨전 음식을 선보이시는데 저희 아빠는 최근에 새우튀김과 전에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본가 놀러 갈 때마다 새우튀김과 전을 그렇게 막 이렇게 쌓아서 주시는데 좀 그것들이 기름지잖아요. 일상적으로 이게 김치처럼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냉동고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소화를 하고 이제 열심히 야금야금 이제 전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도 찌고 있는 것 같고. 아빠 부럽다. 고마워. 다들 그 엄마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음식을 저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저 제가 해갖고 드리는데 부럽습니다, 쌤들. 아니 냉동고에 그게 가득 차 있는 거는 사실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먹고 있어요. 버리면 안 되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희 올리브쌤은 결방하셨고요. 네. 올리브쌤 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은 늦었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 에코 슬로우 뉴스 코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기술에 1억 달러, 약 1,100억 원에 가까운 상금을 내걸었다라는 뉴스인데요. 지난 1월 21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탄소 포집
수입과 저장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대기 확산을 막는 기술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는 약 24개의 대규모 탄소 포집 시설이 있으며 여기서 매년 약 4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4천만 톤이라고 하면 우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 총량의 0.1%에 불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숲을 만들고 식물을 더 많이 심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육식을 위한 곡류를 심기 위해 또는 팜유를 만들기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을 밀어버리는 대신 숲을 재조성하고 다양한 식물을 심는 것, 이런 것들 사실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와 같은 이런 일반 소시민이 일론 머스크의 1,100억 원의 상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기술을 개발할 공학자가 아니라면 우리 동네 숲 조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현재처럼 끊임없이 배출되는 탄소를 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기술이 되는 거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기술이니 뭐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발견했다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도 하루에 수천만 톤 쏟아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처리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떠셨어요? 저도 지금 마지막에 그 뉴스에 라마쌤이 의견을 주신 거에 너무나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이제 코로나에 다들 지쳤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백신도 나왔으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의 생활 양식이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술을 완전히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되게 오만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라마쌤의 의견에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확실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국면을 맞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르면 몰랐을까? 이미 이 코로나 사태로 너무 많은 게 드러났잖아요. 어떤 인수공통 감염병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기후 위기 등등 지금 시급한 문제들이 이 코로나라는 어떤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재빠른 아주 쫓아갈 수도 없는 빠른 기술의 발전과 지금 기후 위기라는 이런 시대적 문제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나아갈지가 진짜 큰 화두일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이 진짜 인류의 역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네요. 10년 뒤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니야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여기 일론 머스크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어저께 어떤 뭐 방송에서 이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 가 나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를. 근데 그냥 뭐 흑과 백을 나누는 게 아니라 완전 찬양하는 마치 무슨 일론 머스크가 천재고 대단하고 뭐 인류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거기서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돈도 벌고 전기 자동차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본인의 관심은 지금 플랜 B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 화성이라든지, 예. 그래서 그 이미 지구에 대해서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분은 좀 이제 인류가 살기 어려울 것으로 가고 있고, 하지만 이 과학 기술이 우리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걸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되게 많고 본인은 그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소명의식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들기도 하면서 그 과학을 맹신하는 과학자들 아무튼 여러 생각이 들면서 이 기업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 지구에 대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전기차라던가 어떤 소위 말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나 정책들을 아주 지구상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맙기도 하고 이제 인플루언서의 힘을 사실 요즘 세상에서 인플루언서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CEO라기보다 인플루언서에 가깝잖아요. 그쵸. 한마디에 뭐 주가가 들쑥날쑥하는 정도의 인플루언서인데 이 사람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탄소 기술 표집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 상금을 기부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기술들이나 정책들에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체적으로 원천적으로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게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인 기후위기 이것만 알고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김라마의 기후위기 이것만 알고가 와. 호스트 개인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와. 알려주세요. 네, 기후위기 이것만 알고가 코너는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개념이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어려운 그런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개념은 두 가지인데요. 아리백이랑 탄소 국경세 두 가지입니다. 아리백의 아리는 영어로 RE 두 글자고요. 리뉴어블의 약자입니다. 아리백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뉴스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단어인데요. 과연 이 아리백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나온 탄소 국경세도 같이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바로 2050년까지 기업의 사용 전력량 100%를 재생 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이 재생 에너지에는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 태양광, 수력, 풍력 등이 포함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가입 대상이고요. 이 글로벌 이니셔티브, 즉 이 계획은 다국적 비영리 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주관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현재 참여 중인 기업에는 기업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유명한 사과, 그리고 고글, 그리고 이배땡, 그 옷을 파는 H&땡 등 여러 모바일 기업, 소비재 기업, 중공업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2월 4일 기준으로 288개 기업이 함께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S땡 홀딩스, S땡 하이닉스 등 S땡 계열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이 아리백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태양광 시설과 같은 발전 시설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로 조달하는 방법과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구매해서 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방법은 그동안 매우 어려웠지만 2021년 올해부터 기업이 재생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리백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첫 제도 개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 탄소 국경세. 이게 1월 중순부터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관세라고 해요. 그 경영 전공하셨던 올리브 쌤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탄소 국경세 쉽게 얘기하면은 기후 위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나라가 그 물건을 다른 나라한테 수출할 때 그만큼의 추가적인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죠. 탄소 국경세라는 이 개념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철강, 석유, 전지, 자동차 등 우리나라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특히 수출하고 있는 업종들이 이 탄소 국경세를 반영했을 때 1년에 약 6,100억 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규제가 강화될 2030년도에는 이에 3배인 1조 8,7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모두 세금으로 말이죠. 준비를 해야겠다.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타국가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규제나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타격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한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석탄 화력 발전의 의존도도 높은 편이죠. 그래서 탄소세가 부과되면 발전 비용이 증가하게 돼 원가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더 이상 그린 뉴딜이나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경제의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점을 좀 깨달았고요. 오히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환경과 더불어서 경제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벌써 이제 눈앞에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우리나라가 음. 지금 하루빨리 이런 거 좀 발 맞춰서 네. 좀 에너지 구조를 크게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주위에 이제 대기업 다니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으시면 빨리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빨리 아리백 가입하시라고. 아, 지금 탄소 국경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EU,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 가장 이제 무역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 나라가 가까운 시일 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이쪽의 정책을 훨씬 더 빠르게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국의 나라에서도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지금 큰 방향으로 정말 이렇게 가야지만 맞아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만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저의 또 삐딱한 시선으로 다른 편을 보자면 기존에 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화력 발전을 써서 이미 그 부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이제 맞아.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금융이라든지 다른 걸로 부를 잃어서 이런 다 기술이나 이런 걸 갖췄는데 이게 또 이제 구조의 문제가 또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3세계라든지 수많은 나라들은 아직 이런 기술력도 없고 이제 수출에 의존해야 되고 제조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고 국제기구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연합체들이 있어서 이거를 뭐 이 공유제 같은 개념으로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미 그들의 부는 충분히 축적했는데 이제 우리한테 관세를 더 물게 하는 상황 씁쓸하고요. 항상 이제 환경 문제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건 이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서방 국가보다 발전의 속도가 조금 시차가 있는 나라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후위기 이것만 알고 가. 아리백과 탄소 국경세. 이제 친구가 물어보면 확실하게 답해 주실 수 있겠죠? 아니, 에코살롱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콘텐츠는 바로 스웨덴의 영화 오베라는 남자인데요. 2015년도에 개봉한 스웨덴 영화입니다. 2016년도에는 국내에 개봉했고 원작은 소설책이라고 합니다. 현재 T땡, W땡, 웨이땡에서 관람 가능하고요.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43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하루아침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잘린 할아버지 오베. 주변 이웃에게 그는 고집세고 소통 안 되는 깐깐한 융통성 없는 까칠한 사람으로 평가되죠.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오베는 목욕 재개를 하고 얼마 전 본인의 곁을 떠난 아내 소냐 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죠. 건너편 집에 이사 오며 오베의 삶에 예고 없이 훅 들어온 가족과 그리고 다른 이웃들 때문입니다. 진입금지 구역에 자꾸 차를 몰고 들어오는 얄미운 공무원,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길고양이, 커밍아웃하고 집에서 쫓겨난 버거집 알바생,
알고 보니 아내가 가르쳤던 동네 자전거 도둑. 한때 절친이었지만 지금 전신이 마비된 동네 친구까지. 죽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자꾸만 쌓이는 오베는 마지막 삶을 잘 정리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호평을 막 해주셨어요. 아 제가 사실 이 영화가 제 취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스터는 뭔가 따스한 가족 영화 느낌? 근데 약간 따스한 거 거부한들이. 약간 강조되는 담백해야 인간미. 되는데. 촉촉함을 잘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약간 나한테 너무 촉촉한 느낌인 걸 약간 이렇게 포스터만 보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절묘한 블랙 코미디가 맞아요. 있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는데? 약간 북유럽 감성의 약간 네, 그 시니컬하면서도 그 음. 약간 따스한 감성이 있어서 맞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이 영화에 그냥 할아버지 노인에 대한 건가?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냥 그 포스터라든지 그냥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맞아요. 동성애라든지 이주민, 동물, 고양이, 맞아. 이웃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데 정말 생각해볼 문제들, 주제들을 던져줘서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게 다 보고 나서 이게 던지는 좀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었던 지점이 다양한 이슈를 다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2번인가 3번 봤는데 볼 때마다 좀 다른 지점에서 고민할 거리들이 있어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는 좀 어떤 게 와닿았어요? 그러면 이번에요? 그 중에 메시지 중에?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땐 그 오베라는 할아버지 사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이게 완전 호호 할아버지잖아요. 약간 8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인데 대사에 보면 59세라고 나와요. 59세 지금 엄청 정정한 젊은이인데 그거 보고 약간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아무튼 처음 봤을 때는 그 오베란 할아버지의 어떤 그 꼬장꼬장한 모습과 그가 이제 주변에 동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조금 집중해서 봤다라고 하면 이번엔 좀 이웃들에 대한 개개인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구나. 오베가 좀 오지랖 넓게 주변 사람들 돌봄과 동시에 동네 사람들도 오베를 돌봐준 게 아니었나. 약간 그런 좀 감동적인 걸 느끼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것도 이 영화 조금 결이 비슷해요. 그거는 조금 더 훨씬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거 보셨어요? 네, 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베라는 남자와 포레스트 검프를 조금 합친 느낌의 영화였죠. 그리고 또 오베라는 어떻게 꼬장꼬장하다고 묘사된 이 오베란 할아버지가 그 와이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매번 묘비에 찾아가서 당신이 없어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하는데 로맨틱 가이.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 오베한테 아내가 어떤 의미였는지가 너무 잘 서사로서 전달이 돼서 맞아. 그 상실감이 어떨지에 대해서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도 특히 마지막에 처음에 그게 되게 낮게 나오잖아요. 부엌이 맞아. 그게 낮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낮네? 키가 저렇게 작단 말이야? 약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가니까 이제 사고가 나서 사실 아내가 하반신 마비가 왔었던 거잖아요. 그거 알고 되게 슬프더라고요. 저 약간 소냐를 제 이상형으로 정했어요. 매력적이에요, 되게. 네, 너무 저런 사람 되고 싶다. 따뜻하고 주변에 되게 좋은 선한 영향력 미치고 앞으로 나의 이상형은 소냐다 생각하면서 좋은 점만 영화에 나온 게 아닐까요? 저는 거기서 약간
오베에게 천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구원자의 느낌이잖아요. 되게 힘든 어릴 때부터 좀 그런 환경에서 정말 천사처럼 나타난 여인으로 자기의 삶과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 이란 옆집에 사는 이란 이제 그 여자가 오면서 당신에게 천사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라고 딱 그 맞아, 얘기를 맞아. 했는데 지금 약간 재밌기도 하면서 이 작가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네.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소냐에게만 함몰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큰 의미가 없었잖아요. 오베한테. 맞아. 근데 소냐는 한 사람일 뿐이었고 이미 죽었고 당신 옆엔 지금 살아있는 내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뭔가 그 지점에서 할아버지 좀 많은 걸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또 다른 천사였지 않을까. 저, 그 이웃 그런 역할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그 누구지 오베의 상상에 있었던 그 아내 소냐가 진짜 너무 완벽하게 그려졌잖아요. 그게 약간 오베의 시선에서 그려진 소냐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뭐 방구도 끼고 맞아, 짜증도 내고 머리도 안 감고 뭐 그런 음.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맞아. 소냐 얘기하니까 진짜 되게 마음에 남았던 대사가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 대사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을 만큼 애써야 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렇게 천사처럼 웃으면서 저렇게 막 통달한 대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이 오베라는 인물이 조금 좀 완고한 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되게 엄격한 원칙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이상도 되게 높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예전에 좀 겪었던 고민들인데 저도 약간 이상주의자들이 있다 보니까 관계에 대한 이상도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못했다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고 관계에서 보이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밑바닥 같은 일면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되게 충격을 받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오베가 오히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관계에 대한 허들이 좀 높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런 시끄러운 이웃들 때문에 그런 철벽남의 철벽이 이렇게 무너지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이 영화의 메시지 중에서 저한테 이제 가장 와닿았던 거는 이게 북유럽 영화잖아요. 근데 저한테 되게 동양적 관점으로 좀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도덕경을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이제 저한테 좀 메시지를 줬던 게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아 보이는 게 안 좋은 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예를 들어 소냐 같은 이상형은 그런 사람만 있으면 뭐가 완벽할 것 같고 이 세계가 뭐 안전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맞아요. 이제 어떤 지점에서 그걸 깨달았냐면은 이제 오베가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 사람을 살린 건 자기를 귀찮게 한 이웃들이 결국은 자신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 사람 좋아 보이고 완벽할 것 같아. 하지만 또 그 이면에 어떤 게 있을 수도 있고 맞아. 나를 짜증나게 하고 막 귀찮게 하는 사람이 지금은 화가 나고 열이 받지만 뒤돌아보면 나한테 좋은 또 역할을 맞아. 해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가장 큰 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죠. 이거를 영화를 통해서 보면은 금방 맞아. 깨닫는데 일상에서는 참 쉽지는 않죠. 자살 시도한다는 얘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오베가 자살 시도하는 장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도 본인의 추억이 엄청 덕지덕지 쌓여있는 곳에서 예를 들면 사브라는 차 안에서 혹은 그 소냐와의 추억이 쌓인 거실에서 자살 시도를 하잖아요. 진짜 자살할 생각이 있었나? 나라면은 그런 곳에서 생을 마감할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아무튼 네. 그런 근데 뭔가 감독의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그 장면을 넣었다는 거는 왜 그랬을까 궁금하네. 약간 말려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오베가 되게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 관계에 대해서 밀쳐내긴 하지만 음. 사실 누가 옆에 있어주길 되게 많이 그쵸. 바라는 사람이었기 음. 때문에 짠한 오배를 생각하면서 음.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네. 이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프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오베라는 남자 이야기 영화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내 주변에 오베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람.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혹은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 혹은 이제 임상 심리학자로 활동하셨던 드릴쌤이나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여러 고객을 만나보셨을 벌똥쌤이 만났었던 노인의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인분들 되게 많이 만났죠. 오, 진짜 드릴쌤 그러니까. 다양한 분 많이 만나셨어요. 네, 노인 중에서도 약간 치매를 겪고 계시는 노인분들 많이 만났죠.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뭐 나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이만큼 반드시 성숙해지는 것도 또 아니고 맞아요. 때로는 그 일생 동안 바라봐야 했지만 바라보지 않았던 뭐 그 진짜 그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일생의 끝에 와서 이제 되돌아보시는 분도 되게 계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자기 자식들도 왜냐면 그 나이 때 어른들은 대부분 이제 자식들을 보면서 돈을 벌면서 대부분 이렇게 막 한평생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떠나고 남겨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근본적으로 자기 삶도 많이 돌아보시는 것 같고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노인은 음. 필연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근데 잘 사는 노인들도 되게 많으신데 제가 만났던 게 또 치매 환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우울하신 분들이 많았죠. 아무래도. 필연적이라기보다 좀 많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또 그냥 그 인간 자체 외로움이라기보다 저는 자꾸 구조적인 걸 생각을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이런 지금 우리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산업 성장의 주역이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쵸,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 구조 안에서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히 일하고 아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엄마가 공감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 아빠도 거기서 나왔지만은 원래 엘리트 집안이 아니라 없는 집이 강남에 들어가갖고 자수성가. 네, 어떻게든 그냥 24시간 돌려갖고 방앗간으로 그 문화에 진입을 하려는 분들이셨잖아요. 그것이 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년부터 이제 노년까지의 분들은 맞는 그런 것 시대 같아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스탑이 될 시간이 오잖아요. 일을 안 하게 될. 그럴 때 이제 급격한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성장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 덕목으로 꼽다 보니 스스로의 어떤 자아를 좀 돌보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빈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걸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그쵸.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성장도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 그렇죠. 내의 어떤 수많은 역사들 그렇죠. 내가 겪었던 뭐 가족 뭐 혹은 내가 받던 모든 상처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죽음이라는 거는 결국 인생의 진짜 얼굴을 보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은 인생의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내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남은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그러니까 있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던지고 싶은 질문이 또 어떻게 늙고 싶은가?
우리 평균 수명 이제 100세 시대를 마주보고 제가 잠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 7월 기준으로 제도적으로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15.7% 우리나라에서 8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해요. 평균 수명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지금 42세인가? 라고 하던데 과연 이 100세 시대 진짜 말 그대로 100세 시대에 나는 어떻게 늙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나 80세에 나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계속 조금 저번 주에 했던 얘기랑 좀 계속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관계가 복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뭐 연금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 물질적인 거 이제 기반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오베 영화에서도 그 이웃들이 가깝게 창문이 보이는 데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맞닿으면서 귀찮지만 엉켜 붙으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좀 형성이 됐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잘 그런 뭐 마음에도 맞고 아니면은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 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노인이 될수록. 저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되게 열심히 일하셨죠.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500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아빠는 되게 많이 외로워하셨고 그거를 자기의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주지를 옮겼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관계를 좀 맺으시면서 외로움이 좀 많이 해소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게 사실 저만 해도 10대 저, 20대 저, 30대 제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호불호가 강해져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은 누구이고 내가 멀리하는 부류의 사람은 누구인지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데 내가 80세가 되면 그게 너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점점 허들을 높이다가 더 이상 관계를 쌓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또 이제 남은 생 동안 많이 남았지만 남은 생 동안 그 어떤 관계의 허들을 낮춰가는 또 노력이 또 제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많은 관계 유연하게 맺으면서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거는 약간 외적인 거였거든요. 어떤 집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그때 어떤 관계가 남아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별똥쌤이 좋은 지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관계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제 생각이지만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변화해야 그런 관계가 찾아오는 것이지 그런 사람을 찾을 수는 맞아요. 자연스럽게 변해야지. 네, 자연스럽게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그게 뭐 자신의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막내 동생이 이제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평범한 정말 주부의 삶을 살다가 그녀의 어떤 정신적인 도약이 일어났던 때가 이제 40대 중반 막둥이가 태어나면서 그녀의 인생 제 2막이 열린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저희 엄마가 원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런 타입이 아니셨대요. 그때 이후로 이런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삶의 2막이 바뀐 그런 거였는데 그거의 어떤 것이 40대 중반에 사실 오신 거니까 사람이 어떤 인생이 변화하는 시점은 60대가 될 수도 있고 40대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모르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베도 59세에 허들을 확 낮추 59세. 맞아. 처음으로 이제 이웃들과 그 전까지 친구는 룬의 그 아저씨밖에 없었죠. 자기랑 똑같은 사람. 룬의 얘기하니까 갑자기 웃긴 에피소드가 그 자동차 때문에 계속 둘이 싸우는 거 그 너무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하찮은데 되게 브랜드 때문에 볼보냐 사브냐 뭐 이러면서 그거 저 되게 웃었어요. 그때 한번 빵 터졌어요. 진심이었어 오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될까봐 또 제가 남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쵸. 그 사실 좀 이해를 얼마나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세대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또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생각이 나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노인 혐오, 이제 혐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대두될 때 노인 혐오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얘기가 나면서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렇게 노인 혐오 문화가 퍼지고 심지어 이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서는 이제 대중교통 안에서 노인들을 막 희롱하는 10대들이 막 20대 젊은 남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희롱하고 막 괴롭히는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영상을 막 찍어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 짧게 얘기 나눠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화를 하면서 깨닫고 있어요. 저의 이 사고하는 방식이라는 거를 또 저는 그런 사회적인 측면을 자꾸 생각하게 그렇죠. 되네요. 구조적으로 어떤 네, 건가요? 그게 뭔가 이렇게 뇌 구조에 뭐가 있나 봐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그 노인 혐오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 뭐 맘충이란 말도 있고 그래서 충이라는 네, 말도 다 그래서 비단 이게 노인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각 그 혐오 계층이 다 있는 것 같고 뭐 무슨 뭐 청소년은 청소년 때문에 그렇다 여자는 여자라서 그렇다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랬나? 그렇게 딱 누구를 타겟팅해갖고 혐오를 하는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 사회가 이렇게 혐오와 혐오 차별이 극단화가 됐나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게 비단 노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새로운 또 관심 주제가 생겼네요. 연구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 먹고 살기가 힘들고 힘들다. 소수의 돈은 약간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독점 빈부격차, 약간 이런 것, 청년 실업 문제 등등으로 뭔가 무력감을 느끼는 어떤 청년들이 커뮤니티에 이제 많아지면서 일배 같은 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근데 물론 그 일배 안에서도 좀 좋은 대학 다니고 소위 말해서 조금 엘리트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일배에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의 어떤 혐오 현상이 좋은 어떤 사회의 어떤 소외감 이런 거를 그게 어떤 증오와 혐오의 형태로 표출된 그런 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한 편이랑 어떤 소외감을 하나 그리고 그거를 익명으로 표출할 수 있는 IT 인터넷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그거를 그냥 필터링 없이 요즘 전 댓글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정신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보지 마세요. 너무 단순한 기사 내용에다가 자기 혐오 발언을 그냥 맥락도 없이 쓰는데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굴을 아는 이웃 간에 그럴 수 있을까? 그 익명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선에서는 그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가 없죠. 없을까? 그거는 혐오인 거죠. 그렇죠. 여러 계층이 좀 나뉘면서 파를 나눠서 싸우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몇 주 전에 소셜 딜레마 다루면서 사실 내가 속한 집단의 어떤 소속감이 점점 이제 비대해지면서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상대방을 욕하고 이런 양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속하지 않은 어떤 그룹 그리고 그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의 어떤 좀 부정적인 면들 그거를 희화화해서 유머로 소비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직접 피해를 겪지 않았음에도 그냥 이 내가 속한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오히려 더 그 유머를 소비를 하고 재생산해 나가면서 뿌리가 없는 혐오가 더 강해지고 있는 양상인 것도 저는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셜 딜레마에서도 요새 인터넷과 이런 알고리즘 그리고 SNS가 사회의 어떤 양극화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진짜 맞는 것 같고 요새는 거의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보다 인터넷으로 전부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 자체가 이미 자기만의 방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앞으로 찾아올 이 시대에 이 첨예한 증오, 서로에 대한 증오를 어떻게 이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러게요. 점점 기술은 발달해 갈 거고 사람들은 점점 인터넷이라는 세계 속에서 살아갈 거고 하지만 사회의 자원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먹고 살기 위한 그 자원을 두고 싸워야 되는데 맞아.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 활동가들을 비롯해서 지금 이런 걸 자각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생각할 지점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깊이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그리고 저희 쌤들도 이 환경적인 측면이랑 이런 노인의 인구가 많아지는 지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스타트업들 요즘 몇몇 스타트업들 중에 이런 노인분들 노년층이 쉽게 일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도 오늘 소개해드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좀 아쉬워서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베라는 남자 이야기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덕질 생활 여기서 마무리하고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베라는 남자 이야기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100살의 저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현재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를 꼭 열심히 안 살아도 되고 그냥 잘 살아가자. 꼭 열심히 살아간다고 잘 살아가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현재를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어느 해안가에 배가 이렇게 떠밀려 갔다가 어느 해안가에 닿는 것처럼 도달하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초록별 지구도 유한하고 우리 인간의 삶도 유한하다. 그래서 그 유한함을 조금 늘 기억을 하고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죽음을 생각해라. 뭐 이런 식의 철학책이 있대요. 그래서 좀 은유인 것 같은데 그런 죽음을 좀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삶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저 김남아의 한 줄 평은 꼬장꼬장했던 오베의 분노는 사실은 옳은 방향이었잖아요. 소니아의 어떤 복직을 위한 옳은 방향의 분노였던 것 같은데 저는 나이 들면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밀고 나가는 힘을 좀 키울 수 있는 노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연함도 있어야겠죠. 그렇게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항상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김라마, 함드릴 벌동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